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뵐 수가 있나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반갑게 인사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 하긴, 상훈 씨가 저랑 헤어지고 많이 힘들어한다면서요? 너는 정말 양심도 없구나. 상훈이가 누구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네가 그런 소리를 해? 요즘은 돌싱들도 재혼해서 잘 살잖아요? 저처럼요. 너는 바람 피워서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해놓고는 그게 자랑스럽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제가 바람난 것도 다 상훈 씨 때문이었잖아요. 그러고 보니 사정이 아직도 많이 안 좋기는 한가 봐요? 오죽하면 어머니가 청소일까지 하시겠어요. 참 불쌍하네요. 너는 내가 청소를 하고 있는 게 불쌍하냐? 난 네가 더 불쌍하다. 너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니까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거야.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단지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67의 이현옥입니다. 여러분, 외환의 빈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속은 빈 강정 같은 상황이나 모습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사실 진짜 가치는 내면에 있는 건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외적인 상황에 맞춰 이리저리 흔들리다 결국 스스로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곤 하지요. 오늘은 제 지나간 2년 중 힘든 상황에 처한 가족을 내치고 외적인 풍요를 쫓아 이리저리 흔들리다 결국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들어보시고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공감과 위로의 한마디를 남겨주셔도 좋고 제가 잘못 행동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부터 50대까지 쭉 중견기업 경리로 일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퇴직 이후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아파트 단지 청소 일을 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어갑니다. 한창 일할 때는 은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저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인생 계획을 세울 여유도 없었죠. 예전에는 제가 얼마나 오래 살겠나 싶었어요. 60이 된 이후 은퇴하면 손주들 재롱이나 보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게 제 바람대로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환갑이 넘으면 다 늙어서 골방 신세나 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60대는 젊은 나이더군요. 100세 인생이라더니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십 년일지 누가 알겠어요? 게다가 손주를 낳아줄 거라 생각했던 아들은 결혼 생활을 길게 하지 못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며느리까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김상훈입니다. 남편과 저는 살면서 쭉 맞벌이를 해왔지요. 남편의 벌이가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 있는 자식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고 남편과도 잘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꿈은 곧 인생의 파도 속으로 사라졌지요. 저는 상고를 졸업하고 중견기업의 경리로 일을 했는데 돈 계산이 빠르고 정확해서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들 상훈이를 낳고 나서도 일은 계속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그리고 부부는 동상이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상훈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무렵 직장도 다니고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남편이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외박도 자주 했죠. 그러더니 어느 순간 남편이 회사 직원과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그땐 배신감에 눈앞이 깜깜해지고 세상이 다 무너진 듯 슬펐습니다. 아니, 슬펐다기보다는 억울했어요. 제가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남편의 이혼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아이가 있으니까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버텼지요. 그렇게 3년의 긴 시간이 지났지만 남는 건 지독한 상처밖에 없더라고요. 그 사이 상훈이도 중학교 입학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상훈이의 얼굴을 바라보다 깨달았어요. 그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요. 매일 밤 울고불고 싸우는 부모를 보며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걸요. 이혼을 결정하고 나니 참 허무하더군요. 남편은 미련 하나 없이 떠나버렸고 저는 상훈이를 데리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도 얼마 받지 못했고 남편은 양육비를 2년 정도 주더니 그 뒤로는 뚝 끊어버렸어요. 처음엔 분했지만 그 사람과 더 얽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저는 홀몸이 되어도 아들만은 제대로 키우고자 평생 성실하게 일했어요.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부모의 이혼이라는 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라주었어요. 아마 고생하는 엄마를 보고 자신까지 속을 썩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네요. 어느새 상훈이는 대학도 들어가고 군대도 다녀오고 회사 입사도 눈앞에 두고 있었죠. 늠름하게 자란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그래도 잘해왔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면접 잘 봤어요.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들이 이야기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평생 무뚝뚝한 성격이었지만 그때만큼은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상훈이는 한 증권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를 닮아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숫자 다루는 걸 좋아하는 아이라 금방 자리 잡을 거라고 격려해 줬어요. 그렇게 일을 시작한 아들은 정신없이 바빠 보였습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모든 부모 마음이 그렇겠지만 행동 하나하나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상훈이는 숫자 계산은 빨랐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계산은 못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자기 이득을 계산할 줄도 모르고 손해를 봐도 그냥 웃고 넘어가는 아이라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아들은 취직 후 바쁘기도 했고 성격도 숫기가 없어서 그런지 오랫동안 연애를 하지는 않았어요. 취미도 조용히 책 읽고 쉬는 게 전부였으니 어디서 누구를 만날 기회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상훈이가 집에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30이 넘도록 아무 소식도 없어서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 해보는 건가 싶었는데 드디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엄마, 제가 만나고 있는 아름 씨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아름이라고 해요. 아이고, 반가워요. 참 예쁜 아가씨네. 저희 사실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요. 상훈이 입에서 결혼 생각까지 있다는 말이 나오니 더없이 기쁘더군요. 그때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상훈이를 결혼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게 됐죠. 예비 며느리의 첫인상은 참 좋았습니다. 인사를 왔을 때 깍듯이 예의를 차리고 어른을 어려워할 줄 알더군요. 그래서 됨됨이가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형편이 어려워 못 배운 건 이해할 수 있었고 돈이야 상훈이가 벌 테니 직업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착한 마음씨로 우리 아들과 잘 살기만 하면 충분했죠. 그런데 결혼 후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그 아이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봤던 인상과는 얼마나 달랐는지 매번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혼자 지내는 걸 걱정스러워하며 자주 와서 챙기고 며느리 노릇을 잘하길래 고맙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부탁들을 하기 시작하더니 끝도 모르고 계속 바라기만 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번에 저 이사 가는 집에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가고 싶어요. 지난 신혼집은 너무 어두워서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돈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인테리어? 얼마나 드는데? 글쎄요, 아직 정확하게 견적을 내보진 않았는데 주방 구조를 좀 변경하고 싶어서요.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뭐라고? 5천만 원? 무슨 인테리어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많다니요. 제가 최대한 저렴하게 알아본 건데 인테리어 제대로 하면 1억도 금방이에요. 이왕 사는 집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그래요.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는 며느리를 보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5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쉽게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처음에는 철이 없어서 그러는가 보다 생각하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아들이 다행히 회사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어서 월급이 적진 않았지만 저희 집안은 아주 부자도 아니고 평범한 형편이었어요. 호러미가 자식 키우면서 살았는데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있는 아들 결혼시킨다고 무리를 해서 깔끔한 아파트를 구해줬습니다. 덕분에 남부럽지 않게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고 며느리도 처음에는 참 좋아하더군요. 하지만 그때 도움을 줬던 게 그리 당연하게 느껴졌는지 며느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아이를 다시 보게 됐어요. 인테리어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이상하게 며느리는 저를 보고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근데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알부자시라면서요? 젊었을 때 회사 일 다니시면서 주식을 많이 사두셨다고 하던데. 상훈이가 그렇게 말하던? 아이고, 걔가 순진해서 뭘 몰라서 그렇지. 나 알부자 아니야. 알부자였으면 내가 이 나이까지 일을 하고 있겠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조금 당황하더군요. 그럼 아무것도 없으세요? 저희 집 구할 때 도와주셨잖아요. 예전에야 주식으로 돈도 좀 모으고 재미도 보긴 했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다 없어졌어. 너희 도와준 거 빼면 이제 완전히 빈털털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니 며느리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예전에 주식으로 돈을 모았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물려줄 때 알려주면 되지 미리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상훈이가 별 생각 없이 며느리에게 주식 이야기를 몇 번 한 것 같은데 그게 욕심이 났던 모양이에요. 혹시나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쥐고 있는 돈이 많을 것으로 기대했던 건지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 뒤로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자주 찾아와서 과일이며 고기며 한가득 챙겨오던 며느리가 갑자기 발길을 뚝 끊더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찾아오며 시어머니 사랑받으려고 알랑방귀를 뀌더니 돈이 없다는 소리에 그 태도가 변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 아이가 어떤 추악한 얼굴을 숨기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은퇴하고 집에 있게 되자 며느리는 완전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상훈이가 저한테 용돈을 조금 준 걸 가지고 난리를 치면서부터였어요. 아들이 저에게 용돈을 주면 며느리는 그걸 문제 삼아서 크게 싸우곤 했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준 것도 아니고 어버이날이나 명절처럼 특별한 날 이렇게 용돈을 챙겨주면 나중에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가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식이었죠. 갈수록 시어머니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듯 툴툴대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성질 같아서는 그런 며느리를 앉혀놓고 혼이라도 내고 싶었죠. 하지만 상훈이가 자기 마누라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편하겠다 싶어 일부러 집에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저만의 삶을 꾸리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큰일이 벌어졌어요. 한참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증권가 쪽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설마 아들까지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하필이면 상훈이가 다니던 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직원들이 권고사직을 당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아들도 결국 그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성과를 잘 내던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인수합병되는 거대한 흐름에서는 그저 소모되는 부품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다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취직한 이후 줄곧 야근과 실적에 시달리는 아들을 보면서 안쓰러울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몸도 푹 쉬고 마음도 다잡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돈 잘 버는 직업이라 해도 사람이 몸이 편해야 오래 일을 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차라리 잘 됐다, 상훈아. 너도 그동안 일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았니? 몇 년이나 더 버틸 수 있겠나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여유 있는 회사로 가거나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너 그 회사 다니면서 얼굴이 반쪽이 됐잖니? 여태 제대로 휴가 한 번 못 쓰고 말이야. 이번에 좀 쉬면서 여러모로 생각해봐라. 니들이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벌어놓은 돈도 있지 않니? 그 말을 들은 상훈이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엄마. 그래도 이렇게 무작정 쉴 수는 없죠. 저도 가장이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지. 어머니 말씀 듣고 잘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아들은 그 후로 쉽게 취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성실하고 고든 아이였기에 갑자기 이런 일을 겪으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그런 아들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면 좋겠지 싶었는데 그 일로 며느리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 살림밖에 못한다며 여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주제에 상훈이가 쉬는 꼴은 못 봤던 거죠. 결국 아들에게 별의별 소리를 다 했나 봐요. 어느 날은 아들이 평일에 집에 찾아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하더군요. 엄마, 혹시 삼식이라는 말 알아요? 삼식이? 그게 뭔데? 그냥 집에서 하루 세 끼를 다 먹는다고 비하하는 말이라네요. 아들의 표정과 말투를 보아하니 직접 저한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집에서 눈치를 많이 보는 모양이었죠. 저는 가끔씩 보기만 해도 적나라한 며느리의 태도와 말투에 그 아이의 행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에게도 더 이상 받아낼 재산이 없다는 걸 알고 안면몰수를 하던 아이였으니 꼬박꼬박 돈을 잘 벌어오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무직이 되었다고 얼마나 무시를 했겠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상훈이가 선택한 결혼이니 그 결과도 아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달의 시간이 더 지났어요. 한참 연락이 없던 아들이 갑자기 면도도 하지 않은 거뭇한 얼굴로 저희 집 배를 눌렀습니다. 아들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문을 열었죠. 그리고 말없이 거실에 한참 앉아있던 아들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려고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저도 젊은 시절 이혼을 했는데 아들마저 이혼이라니. 이게 모두 제 잘못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성실하고 유순해서 이혼할 일은 없을 줄 알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순한 성격의 아들이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건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꺼낸 말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사실 아름이한테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회사 일로 많이 바빴을 때 신경을 많이 못 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어서 말하더군요. 그동안 집사람이 저를 무시하고 괄시하는 것도 다 참았어요. 제가 무능해졌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마음을 먹었던 거더라고요.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마음 떠난 사람 붙잡고 있는 거 무의미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아들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인생에서 2번이나 가정이 깨지는 경험을 한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고, 제가 그런 환경을 만든 것 같아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며느리에게 피가 끓는 분노도 느꼈습니다. 그동안 투정 부리더라도 받아주고 해줄 만큼 다 해줬는데, 막상 아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뒤통수를 치다니 너무 화가 나서 그 길로 바로 아들 집으로 달려갔지요. 아들은 당황하여 저를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의 뻔뻔한 얼굴을 보는데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죠. 너 이게 무슨 일이냐? 정말 상훈이 두고 바람난 거야? 어떻게 그동안 너리해 그렇게 열심히 일한 네 남편을 배신해? 어머니 오셨어요? 벌써 이혼 이야기를 들으셨나 보네요. 도대체 네가 양심이 있는 아이냐? 참, 웃기지도 않네요. 자기가 모자라서 마누라가 바람난 일을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어머니한테까지 알려요? 그래서 어머니는 여기까지 쫓아와서 뭐 어쩌시려고요? 혼이라도 내시려고요? 너 그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남편 두고 바람핀 주제에 그걸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일이냐? 바람이란 증거 있어요?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신 모양인데 유책 배우자는 제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라고요. 무능력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혼 신청을 한 거라고요.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돈 잘 벌어서 며느리가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줬어요. 명품이 가지고 싶다고 하면 주저없이 사줬었죠. 그런데 무능력하다니 너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동안 상훈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머니도 뭐 잘하신 거 있는 줄 아세요? 기껏 시집 왔는데 인테리어 하나도 못 해주시면서. 게다가 빈털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나마 돈 잘 벌던 남편이라서 참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잘려서 돈도 못 벌어오는데 제가 더 이상 참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가 사람이면 지금 남편한테 이럴 수는 없다. 생활비 한 번을 안 가져다 준 적이 있냐? 돈을 벌어오라 말한 적이 있냐? 그저 곱게만 모셔줬더니. 저도 나름대로 힘들었어요. 이 사람이 회사 잘리고 나서 쇼핑도 자제하고 친구들 모임에도 안 나갔다고요. 그런데 벌써 그게 몇 달째예요. 제 친구들은 이제 차를 바꾸네 집을 바꾸네 하는데 제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겠어요? 지긋지긋하다고요. 솔직히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하면 그것도 이해할 만하지요. 남자가 저렇게 무능하니 제가 다른 사람을 안 만날 수가 있겠냐고요. 며느리는 참 대단한 사람이더군요. 돈 가져다 줄 때는 그렇게 신나게 써놓고 이제 돈을 더 이상 가져다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매정하게 연을 끊기로 결심한 거죠. 그렇게 바람까지 피우고 나서는 끝까지 제 아들 탓을 하는 겁니다. 며느리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은 심증으로는 확실했지만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외도를 증명할 수 없어 이혼은 허무하게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주고받는 것 없이 깔끔하게 갈라섰죠. 결혼 생활이 길지도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상훈이는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회사에서 버림받고 바람난 아내에게서도 상처를 받았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상훈이가 아무 말 없이 그냥 힘겹게 그 모든 걸 견디고 있을 때 저는 그저 옆에서 함께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 고민 끝에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알토란 같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탄탄한 우량주였고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했죠. 팔고 나니 1억 가까운 돈이 손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아들에게 건넸어요. 상훈아, 이 돈 받아라. 종잣돈이라 생각하고 뭐라도 한번 해봐라.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들은 그 돈을 받고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다시 취직하면 되죠. 지금은 그저 마음이 좀 지쳐서 그래요.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다, 상훈아. 여태 열심히만 살아왔는데 네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없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니? 이 돈 받아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엄마도 이게 너한테 마지막으로 주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죽고 나면 상훈이에게 물려줄 돈이었어요.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다를 게 없었죠. 그렇게 돈을 받아간 상훈이는 그 후로 혼자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회사 뜻대로 투자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마음껏 할 수 있었죠. 저는 그 아이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파트에서 단지를 청소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평생 일을 해온 탓에 집에서 가만히 쉬기만 하는 건 적성에 도통맞지 않았거든요. 은퇴 후 이런저런 소일거리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좋은 기회로 아파트 단지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파트 단지 청소는 하루에 5시간만 일하면 되었고 크게 힘쓰는 일도 없어서 하기 좋았습니다. 연금은 받고 있었지만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하자며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 사이 아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열심히 주식 투자를 하더군요. 저는 하루 종일 일에 매달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상훈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이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른 후 어느 날 아들이 밝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됐어요. 투자했던 주식이 대박 났어요. 그동안 수익이 꾸준히 올라서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어요.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주셨던 돈 이제 다시 돌려드리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상훈이가 그렇게 밝은 얼굴로 저를 찾아온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제가 준 돈이 상훈이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그 순간 너무나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그 후로 상훈이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투자도 함께하면서 벌이가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한 달 수익도 안정적이었고요. 조금이나마 얼굴에 여유가 생긴 상훈이를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죠. 그렇게 아들은 퇴직 후 1년이 넘어가자 회사에서 월급쟁이로 지내던 시절보다 더 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청소 일을 나가는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굳은 일은 그만하세요. 생활비는 제가 꾸준히 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뭐 생활비 없어서 일하는 줄 아니? 사람이 사지 멀쩡하면 일해야지. 그게 생활에 활력도 있고 좋아. 그렇게 저는 청소 일이 익숙해져 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지겨웠는데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생활을 하니 더 좋더군요. 제가 일을 하던 아파트는 서울 중심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청소 일을 할 때 재수가 없으면 별꼴을 다 본다고들 해서 조금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격이 있고 좋은 분들이라 크게 힘든 일은 없었죠.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일하다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을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바로 제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전 며느리였죠. 어디서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상훈이를 통해 듣긴 했지만 그 애가 하필이면 제가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그 아파트에서 살림을 차렸을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좁다지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름이도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혹스러움은 잠깐이었고 금방 태도를 바꾸더군요. 실실거리며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뵐 수가 있나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반갑게 인사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 뭘 잘했다고 나서서 안은을 해. 그 순간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참으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전 며느리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웃으면서 인사 못할 일이 또 뭐가 있어요. 하긴 상훈 씨가 저랑 헤어지고 많이 힘들어한다면서요? 듣기로는 여태 혼자 지낸다면서요? 괜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 억눌려 있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동정이라도 한다는 듯이 말하는 태도에 정말 참기 힘들었지만 간신히 자리를 지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흥분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며 최대한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했죠. 너는 정말 양심도 없구나. 상훈이가 누구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네가 그런 소리를 해? 세상에 여자가 저 하나도 아니고 이혼이 뭐 별거라고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상훈 씨도 얼른 기운 차려서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세요. 요즘은 돌싱들도 재혼해서 잘 살잖아요? 저처럼요. 너는 바람 피워서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해놓고는 그게 자랑스럽다고 지금 말하는 거야? 어머니,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증거도 없이 어디서 그런 소리를 지금 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무능하고 모자란 남자는 여자를 잃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전 그때 얼마나 선택을 잘했는지 몰라요. 지금 저희를 보세요. 저는 이 비싼 아파트의 입주자로, 그리고 어머니는 고작 청소부로 만났잖아요? 그래도 한때 시어머니였던 저를 얕잡아보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냉정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더군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택을 잘했다고? 다른 사람 불행하게 만들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굴다니. 네가 진정 행복할 수 있겠니? 어머니야말로 아들 걱정이나 하세요. 제가 바람난 것도 다 상훈 씨 때문이었잖아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도 땅딸 보인 남자를 그저 돈 좀 잘 벌고 안정적인 거 하나 보고 결혼했더니 그마저도 회사에서 잘리고 더 봐줄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고 보니 사정이 아직도 많이 안 좋기는 한가 봐요? 오죽하면 어머니가 청소일까지 하시겠어요. 참 불쌍하네요. 사람을 깔아뭉개며 잔뜩 비아냥거리는 것을 보니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아이와 말싸움을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아이였다는 것을 그때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전 며느리는 지금 이 상황이 아주 고소했는지 마치 자신이 승리자라도 된 양 계속 뻔뻔하게 떠들어댔습니다. 요지는 자신은 재혼에 성공해서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들어와 새 출발하는데 상훈이는 자기를 잊지도 못하고 있고 예전 시어미인 저는 청소나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으니 한심해 죽겠다는 내용이었죠. 사람이 그렇게 천박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내가 청소를 하고 있는 게 불쌍하냐? 난 네가 더 불쌍하다. 너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니까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거야. 너 외환외빈이라는 말 아니? 알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가족을 버리고 그저 돈만 쫓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녔겠지. 그래, 어디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똑똑히 두고 보마. 제 말에 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돌려버렸죠. 결국 전 며느리는 겉모습에만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게 그녀의 한계였어요. 젊은 애가 노동의 가치도 모르고 주변 사람 피 빨아먹으면서 다른 사람 능력이 네 능력이라도 되는 줄 알고 살겠지. 네 남편이 너 버리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여간에 그 꼰대 기질은 어디 안 가시네요. 외환외빈이니 그딴 말은 모르겠고 그냥 어머니랑 그대가들 무시할 만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청소나 하고 사는 주제에 남 가르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렇게 냉랭한 분위기가 얼마간 흘렀고 아름이는 저를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더니 뒤돌아 쌩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죠. 하지만 그러면 뭐 하겠나요? 흥분이 가라앉고 나니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전 며느리는 새 집으로 걸어 들어가 새 남편과 행복한 일상을 꾸리겠죠. 그런데 그 아이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던 상훈이를 생각하면 정말 억울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전 며느리와 앞으로 이 아파트에서 마주칠 생각을 하니 정말 골치가 아프더군요. 차라리 이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제가 그 아이를 피해 다녀야 하나 싶었어요. 오히려 제 눈에 자꾸 밟혀주는 것이 그 아이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는 일 아닌가 하는 못된 심보에 꿋꿋하게 청소 일을 계속 이어나갔죠. 그런데 의외로 전 며느리도 제가 불편했는지 그 아이는 제 눈에 자주 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청소 일을 하다 보니 단지에서 꾸준히 오가며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생기더군요. 그중 몇몇 사람들과는 짧게나마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전 며느리의 바로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어요. 그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원치 않아도 아름이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사 온 1205호 있잖아요? 그 집 남편이 개인 병원을 가지고 있는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이 아파트에 젊은 사람이 들어오기 힘든데 돈을 잘 버나 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찜찜해졌지만 저는 그냥 듣고 넘기곤 했습니다. 들어보니 아름이의 남편은 매일 일찍 집을 나선 후 아주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얼굴 볼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며느리는 여전히 따로 일을 하진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 했어요. 새침한 성격이라 아직 친하게 지내는 이웃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아주머니가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큰 비밀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요. 어느 날 오후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그 아주머니와 우연히 마주쳤어요. 아주머니는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털어놓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보였죠. 아이고 이모님, 내가 어디다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1205호 알죠? 그 집 남편 있잖아요. 그 의사라는. 네, 기억나네요. 세상에, 그 양반이 아무래도 두 집 살림을 차린 것 같아요. 뭐라고요? 두 집 살림이요? 그렇다니까요. 내가 몇 번을 봤어.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뭔데요? 아니, 그 사람이 이 아파트에 산다니까, 같은 아파트에. 저기 끝동에서 둘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참 간도 크지.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주머니는 비밀이라는 듯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니 황급히 자리를 떠났죠. 아주머니 말을 듣고 보니 멀리서 전 며느리가 보일 때마다 전 며느리를 보고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놀이터를 지나칠 때면 놀이터에 앉아있는 엄마들끼리 서로 귓속말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며칠 후 결국 큰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갑자기 아파트 앞에 경찰차가 멈춰섰고 사람들은 웅성웅성 모여들었지요. 직접 보진 못했지만 전 며느리의 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전 며느리의 새 남편이 만나고 있는 상대는 유부녀였던 모양입니다. 두 집 살림을 차린 것이 아니라 그 여자 가정에서 만남을 가진 모양이었어요. 장기 출장이었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뒤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고 집으로 쫓아와 난동을 부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림을 어지럽히는 동안 아름이는 아연실색한 채 아파트 복도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는 전 며느리의 얼굴을 보니 정말 낯설게 느껴졌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나를 무시하며 살던 그 아이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표정으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어찌나 생경하던지. 파리한 그 얼굴을 보며 아파트 주민들은 세댁이 안 됐다고 수군거렸지만 전 맏며느리의 처지가 조금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얼마 전 제 아들도 저런 모습으로 다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아이가 내 아들에게 준 고통을 생각하면 이게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맏며느리였던 아름이는 그렇게 순식간에 잔인한 불륜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지요. 처음에는 의사나 되는 양반이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났는지 의아했었는데 이제 보니 둘이 참 잘 어울리는 짝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의사는 아름이가 세 번째 부인이었다고 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 난리가 있고 난 후 아름이의 집에서는 여러 가지 살림이 쓰레기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듯 했어요.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도 얼핏 들었던 것 같네요. 한바탕 해프닝으로 한동안 저는 동네 아주머니로부터 귀가 따갑게 맏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이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얼굴을 맞댔던 가족이니까요.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랐죠. 그리고 그제서야 아들에게 이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정말 그 사람이 어머니가 일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고요? 그래, 재혼해서 비싼 아파트에서 살게 됐다며 내 앞에서 얼마나 거들먹거렸는지 몰라. 그런 일을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보기 껄끄러우시면 일을 그만두시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셔도 될 텐데. 뭐하러 내가 걔를 피해 다니겠니? 오히려 내가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면 죄 있는 그 아이가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못된 마음으로 일부러 버텼지. 그런데 어차피 이제 곧 다시 이사를 나가게 되었으니 다시 이사를 나간다고요? 왜요? 그 집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 그래서 동네가 난리가 났지. 다시 이혼을 한다는 소리도 있고 급하게 이사를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 아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듯 한편으로는 착잡한 마음이 엿보였어요. 참나, 결국 끼리끼리 만나는 모양이네요. 이번에는 그 집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니. 그러게 말이다. 근데 너 설마 걔가 안쓰럽게 느껴지는 건 아니겠지? 아들이 제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보여준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 상황에 통쾌해하며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순간 마음 약한 아들이 예정을 떠올리며 맏며느리에 대한 연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됐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집을 헐값에 내놨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아파트가 매물로 나오기 힘든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기회에 제가 그 집을 사볼까 싶어서요. 아들의 말을 듣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상훈이가 아름이에게 아직 미련이 있어 잊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오해였어요. 그저 아들은 아름이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 아파트에 투자 가치가 있다며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며칠 후 아들은 정말로 그 아파트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아들은 저와 함께 그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맏며느리가 남편 없이 혼자 나왔더군요. 아마 그 의사 남편이 바빠서 대리인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사모님, 여기 이분이 계약하실 분이세요. 맏며느리는 제 아들을 보자 표정에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모르는 척 인사를 건넸고 맏며느리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이 이 집을 사겠다고 나선 이유를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아들은 당당하고 초연한 모습을 보이며 그 아이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있던 거였어요. 계약서 작성을 위해 마주 앉았을 때 맏며느리와 다시 눈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침착하게 서류를 살피고 있었고 전며느리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문득 이 상황이 참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서로를 경계하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말이죠. 부동산 중개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하마터면 손해를 볼 뻔했는데 이 사장님이 그래도 시세에 맞춰 구매를 하신다고 하네요. 저야말로 운이 좋았죠. 이 동네 집값이 오를 테고 원래 이 집이 구하기 어려운 매물 아닙니까? 좋은 상품은 제값을 주고 사야 부정을 타지 않아서요. 아들은 여유 있게 덧붙였습니다. 전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그 표정에서 당황과 후회가 엿보였지만 아들은 그저 미소 지으며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순간은 아들에겐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그동안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전며느리에게 말을 건네더군요. 사모님, 참 좋은 집인데. 이렇게 급하게 파시느라 손해를 보셔서 속상하시겠어요. 혹시 무슨 일로 이렇게 서두르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요. 하긴 남편분이 아주 능력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더라도 큰 걱정 없으시겠네요. 그 정도면 남편이 무슨 짓을 저질러도 걱정 없겠죠. 그 말에 전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마무리되었죠. 전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고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아들이 마음의 짐을 덜어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며느리를 다시 본다고 해도 더 이상 속이 쓰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애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든 우리 아들만큼 속이 편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그 기가 막힌 사건도 이제 벌써 몇 년 전이고 아들은 얼마 전부터 새로운 사람을 만나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할지 하지 않을지는 아들의 선택이지만 이번에 만난 짝은 부디 아들의 고운 내면을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이길 바라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또 타인의 가치 역시 알아보지도 못한 채 그저 겉에 보이는 모습에만 현혹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죠. 돈이나 집, 차, 명예 같은 것에만 집중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땐 한없이 입안에 사탕처럼 달콤하게 굴더라도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가차없이 연을 끊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들이기도 하죠. 겉에 보이는 것에만 휘둘리니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 쉽게 버려지고 말기도 하니까요.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사연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부디 나눠주세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